방금 부동산에 다녀와 돌아가신 어머님의 땅에 대해 이야기하고 온 길입니다. 남편과 오는 길 내내 초코파이 봉지를 만지작거리며 눈물 흘렸네요. 못된 시누이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다 가신 시어머니. 그동안 참 별일이 다 있었죠. 남아있던 속상한 마음 훌훌 털어버릴 겸 글을 한번 써봅니다. 저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중년의 부부입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이제는 남편과 인생의 동반자, 그 이상의 절친한 친구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서로에게 충실히 하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누나가 있어요. 아니,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지금은 연을 끊었으니까요. 시누이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인성이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배에서 나온 저희 남편은 심성이 참 곱고 바른 데에 반해 시누이는 개차반으로 자라난 걸 봐서 아마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나 봅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녔다고 하니까요. 국민학교 시절에는 반아이 한 명을 죽도록 괴롭혀 왕따시켰는데 그 수준이 참혹할 정도라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나왔다고 하더군요. 어린 미성년자라 조사 정도로만 그쳤지만 시어머니는 그 일로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 밖에 크고 작은 경악할 만한 일들이 많았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양아치 오빠들과 친하게 지내며 학교도 다니는 둥 마는 둥. 그나마 남매가 공부는 잘하고 시부모님도 형편이 넉넉한 편이라 시누이까지 인문계 고등학교에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졸업 1년도 채 안 남기고 돌연 가출을 하면서 자퇴까지 하게 되었죠. 그래서 시누이는 학력이 중졸입니다. 그렇게 어딘가로 떠나버린 시누이는 몇 년간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요. 시부모님 속은 그야말로 새까맣게 타들어갔지만 그래도 저희 남편이 홀로 남아 부모님 마음 잘 헤아려 드리고 효도하면서 공부도 꽤나 잘했기 때문에 그나마 참고 사셨다고 하네요. 그렇게 저희 남편이 대학교에 들어갈 무렵 시누이가 돌연 찾아왔다고 해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행색으로 보아 어떤 일을 하며 살아왔는지 짐작이 갈 정도였다고 해요. 아마 술집에서 일했으려니 했지만 가족들 모두 자세히 묻지 않고 돌아와 준 것에 감사하며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그치만 신우는 가족이 그리워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고 해요. 남동생이 대학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온 거였어요. 이유는 돈이었죠. 엄마, 형철이한테 등록금 대준 만큼 나한테도 주면 안 돼요? 나도 공부 잘했으면 벌써 대학 들어갔을 텐데. 어차피 나한테 줄 돈이었잖아. 대학 갔다고 생각하고 4년치 나한테 좀 주세요. 나 대학교 안 가고도 인생 공부 많이 했어. 무슨 말이니 그게. 대학도 안 갔는데 등록금을 달라니. 차라리 집에 들어앉아서 검정고시 치고 진짜 대학교 들어가면 엄마 아빠가 내줄란다. 그게 아니면 한 푼도 못 줘. 뭐라고? 그러고도 엄마가 내 엄마야? 형철이만 자식이지? 그래, 나 나갈게. 딸 하나 없는 셈 쳐. 정말 왜 그러니? 왜 이렇게 부모 속을 썩여? 우리가 뭘 잘못했니 너에게? 말 좀 해봐. 왜 이렇게 엇나가는 거야? 모르겠고 돈이나 좀 줘. 나 옷가게 하나 차릴라니까. 뭐? 옷가게? 그렇게 시누이는 반강제로 집에서 돈을 뜯어내서 옷가게를 하나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파는 옷들이 죄다 유흥업 종사자들 옷, 흔히 말해 홀복이었나 보더라고요. 돌아와서 집 근처에다 그런 걸 차리니 동네 사람들은 또 수근거리기 일쑤였고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마찰이 정말 많았다고 해요. 아무래도 밖에서 생활하다가 돈도 떨어지고 일도 하기 싫으니 집에 들어온 것 같은데 집에 와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어머님이 차려주는 밥 먹으며 옷가게 나가고 그마저도 수익이 전혀 나지 않으니 또 시아버님께 돈 달라고 깽판 치고
언성이 높아지면 시누이가 집안 물건을 다 던지고 부셨다고 해요. 어느 날은 정말 위험한 행동까지 하며 119도 불렀다고. 그 정도로 막 나가는 시누였고 시어머니는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답니다. 시아버지도 너무 스트레스 받으셨는지 안 드시던 술을 매일같이 드시다가 시누이가 집에 돌아온 지 5년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해요. 사인은 심장마비였지만 모든 친척들이 시누를 향해 손가락질했고 아빠 죽인 년이라며 울부짖었어요. 저희 엄마만 시누를 감싸줄 뿐이셨죠. 내가 아니면 누가 널 감싸니?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서로 기대면서 같이 잘 살자. 시어머니는 울면서 신우에게 말했지만 신우에게 씨알도 안 먹혔다고 해요. 누나, 이제 정신 차리고 뒤늦게 공부라도 하든지 해. 나도 곧 취직할 거니까 내가 누나 공부 뒷바라지 할게. 요즘은 조금 늦는다고 흠도 아니래. 공무원이라도 하자. 월급은 적지만 그래도 괜찮을 거야. 누나 결혼도 해야지 이제. 어줍잖은 걱정할 거면 돈으로라도 내놔. 안 그래도 잘난 게 어디서 잘난 척하고 있어? 신우는 그렇게 남편이 몇 번이나 건넨 손을 뿌리쳤고 집을 나갔다 들어왔다 하며 망나니처럼 살았다네요.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1년 후 신우가 집을 탈탈 털어 시아버지 부조금으로 들어온 2,100만 원과 시아버님 차키와 땅 문서를 가지고 야반도주를 했다네요. 그 땅은 지금의 경기도 하남시 미사 쪽이었고 신우가 가져간 땅의 시가는 현재로 따지면 거의 30억은 되는 수준입니다. 그 큰 돈을 가져가서 잠적해버린 신우 때문에 시어머니는 머리를 싸매고 알아 누우셨습니다. 그때는 남편도 너무 분노해서 경찰 신고도 했는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접수조차 안 되었다고 하네요. 당신은 그랬나 봐요. 그렇게 한순간에 많은 재산을 잃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남기신 연금과 집 하나만 겨우 붙들게 되셨어요. 그때 저는 남편과 연애 중이었고 곧 결혼할 생각이었는데 시어머님이 땅 일부를 팔아 저희 신혼집을 해주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리니 엄청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님께 다 괜찮다고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도 되겠냐고 여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파격적이지만 저는 그때도 어머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워낙 인자하시고 성품이 고우셨어요. 저를 정말 많이 아껴주셨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어머니라는 생각보다는 제 돌아가신 엄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시어머님 댁에서 합가하며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어머님과 사는 건 참 좋았어요. 맛있는 거, 좋은 곳 모두 함께 하면서 어머님도 잃었던 웃음을 되찾으셨죠. 거기다 저희가 아이 둘을 낳으면서 그야말로 정신없이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님도 같이 육아 도와주시며 울고 웃고 정말 많은 추억들이 켜켜이 쌓여 서로가 더욱 끈끈해졌죠. 신호의 존재는 가끔 까맣게 잊을 정도로요. 물론 시어머님은 가슴 한켠에 있는 아픔을 외면하지 못하셨겠지만요. 남편도 신우에 대해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 신우 혹은 고모는 암묵적으로 말하지 않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와 살며 틈틈이 마을버스 타고 살짝 외진 시골로 가셔서 텃밭을 가꾸셨어요. 10평짜리 작은 밭인데 주로 마늘이나 파를 심으셨고 가끔은 보리도 심어 수확한 걸 일일이 볶아서 장에 내다 파시고 그 돈으로 저희 아들들 용돈 주시는 게 삶의 낙이셨습니다. 애들 등교하면 거기 가셔서 크게 노래도 틀며 따라 부르시고 기분 전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이 우리 아들들은 다 커서 듬직해졌고 시어머니는 그 사이 많이 늙으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며 그동안 늙은이 챙겨주느라 고생 많이 했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엄마가 생겨서 좋았어요. 그런 서운한 말씀 마세요. 나도 네가 진짜 내 딸 같아서 좋았다. 네가 진짜 내 딸이라면 얼마나 좋을꼬. 그동안 참 고마웠다. 어머님, 왜 자꾸 과거형으로 말하세요? 어머님은 언제부턴가 자꾸 고맙다고 안 하고 고마웠다는 식으로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들으면 괜히 마음이 아려서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고 했죠. 지금 그때를 생각해도 참 눈물이 나네요. 어머님은 직감적으로 어머님의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걸 느끼신 모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님의 건강검진에서 폐암 진단을 받았고 저희 아들들은 물론이고 저와 남편 모두 집이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어머님만 담담하실 뿐이었죠. 엄마, 초기니까 치료하면 오래오래 같이 사실 수 있을 거야.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일단 의사 말대로 빨리 스케줄 잡자. 네, 어머님. 제가 책임지고 간병할게요. 어머님,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낫게 해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어머님은 입원하셨고 저희가 살뜰히 모셨습니다. 어느 주말 아들들도 문병 와서 모처럼 온 가족이 병실에 다 모였던 어느 날 누군가 찾아왔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신우였습니다. 아니 누나가 여길 왜 찾아와? 왜? 또 돈 떨어졌어? 남편의 살기 어린 표정에 신우가 잠시 움찔하더니 저희는 쳐다도 안 보더니 우리 아들들을 보고 화색이 돌며 조카들이 언제 이렇게 컸냐며 웃고 놀라워하더군요. 무슨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니들 고모야. 인사해야지. 어디서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어. 그 말에 애들이 어리둥절해 하다가 일단 고개 숙여 목례하더군요. 제가 소리 지르며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시냐고 했습니다. 그 말에 신우가 콧방귀를 한번 뀌더니 이러더군요. 우리 엄마가 연락했어요. 엄마 아프시다면서 죽기 전에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내가 바쁜 일 미루고 여기 왔는데 아무도 날 안 반기네? 우리 엄마가? 엄마, 누나한테 연락했어? 그 말에 어머님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 지으시더군요. 사실 몇 년 전 주변에 물어물어 신우의 연락처를 알게 되셨답니다. 그냥 간직만 하고 연락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머님의 폐암 진단에 그래도 하나 있는 딸이니 얼굴이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네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아무리 사고치고 살았다 한들 어떻게 평생 모른 척하며 사시겠어요. 가뜩이나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신우는 그렇게 십수년 만에 돌아와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용담을 늘어놓더군요. 돌아가신 시아버님 재산을 가져간 것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것 마냥요. 그 돈 가지고 좀 불리다가 그것도 어느 순간 다 부질없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다 기부하고 지금은 동해 쪽에 작게 카페 하나 하고 있어. 기부? 누나가 기부를 했다고? 아니, 훔쳐간 돈을 제자리에 갖다 놓지 못할 망정 기부를? 말도 안 된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기부하실 리는 없을 텐데 혹시 도박하셨어요? 제 말 한마디에 신우가 움찔하더니 파르르 떨며 저한테 손가락질하며 언성 높이며 미친 듯이 소리 지르더군요. 네가 뭘 아냐면서. 그거 보고 확신했죠. 안 그래도 망나니로 살았는데 도박으로 다 잃었구나 싶어서. 그때 아들들은 밖으로 내보내서 망정이지 진짜 못 볼 꼴 보일 뻔했습니다. 그렇게 아픈 시어머니 앞에 두고 저희는 언성 높여 개싸움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나니 죄송하더군요. 그렇게 시누이는 엄마 얼굴 잠깐 보고 돌아갔습니다. 어머님은 그날 이후로 기력이 더 없어지셨고요. 엄마, 누나한테 연락했으면 나한테 먼저 말을 해줘야지. 미안하다. 그래도 정신 좀 차린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 모양으로 살았나 보구나. 내가 미안하다. 아니야, 엄마. 엄마 마음 이해해. 네, 어머님. 저도 이해해요. 치료에만 열중하세요.
어머님은 저희에게 미안하다며 우셨어요. 그렇게 어머님이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에 열중하는 동안 신우는 툭하면 찾아오곤 했습니다. 저희 집까지 따라와서 장롱도 열어보고 제 화장품도 샅샅이 살펴보더군요. 제가 남의 물건 그렇게 뒤지지 말라고 했더니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더군요. 그 바람에 한순간에 집이 아수라장이 되었고 남편이 급히 막아 심한 몸싸움까지는 안 가게 되었습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뭘 잘했다고 내 머리채를 잡아 잡기는! 저도 열받아서 지지 않고 한 소리 했고 신우는 특유의 독한 살기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제가 까분다고 하더군요. 정말 구제불능 그 자체였습니다. 신우는 아마 저희가 얼마나 돈을 모아놨는지 궁금했겠죠. 저희 남편이 대기업 다닌 지 오래되었고 평수도 꽤 넓으니 비빌만 하다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그런 신우에게 질릴 대로 질려 이제 그만 찾아오라고 했더니 신우가 울부짖으며 이제 정말 딸 안 볼 거냐고 난리치더군요. 그러더니 하는 말. 엄마 돌아가시면 또 아들네만 유산 다 가질 거 아니야. 아빠가 남긴 집 어딨어? 여기로 이사 오면서 그 집 팔았어? 그 집이라도 나 줘.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안 나타나고 살다가 엄마 장례식장에만 조용히 갈게. 뭐? 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저희가 모두 놀라 입을 틀어막을 정도로 신우는 그 뚫린 입으로 그야말로 폐륜을 저지르더군요. 신우는 편찮으신 시어머니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처음부터 시아버지의 유산을 노리고 돌아온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연락해서 엄마 품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돈이 궁했던 거죠. 알고 보니 동해에서 카페 한다는 것도 그냥 작은 다방 하나 운영하다가 그마저도 밀린 카드값으로 다 경매에 넘어갔다고 해요. 유흥업 종사하면서 알게 된 언니 동생네들 전전하면서 그렇게 밑바닥 인생을 살다가 영 앞날이 안 보이던 차에 시어머님 연락을 받고 옳다구나 하고 돌아온 거였죠. 정말 기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이 정도일 수가 있는지. 시어머니는 편찮으신 그 몸을 쥐어짜내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으셨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제대로 살으라고. 하나 있는 남동생네한테 폐를 끼쳐서야 되겠냐고 우셨어요. 그 모습에도 눈 깜짝 안 하는 괴물 같은 신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너 같은 것한테 돈 한 푼 물려줄 수 없다고 했고 신우는 그 말에 그야말로 집을 뒤집어 놓듯이 하다가 남편이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에 기겁하며 도망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님의 병색은 점점 깊어졌고 어느새 숨도 잘 못 쉬셔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게 되셨어요. 치료도 별 차도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남편이 의사 만나서 신약 쓰게 해달라고 졸랐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위험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냥 호스피스로 전원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사실상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머님은 그저 하나 있는 딸 얼굴 한 번 보고 돌아가시고 싶으셨던 건데 더 심한 개차반이 되어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건 저희도 예상 못했어요. 어머님이 어느 날 저희 손을 붙잡고 말씀하시더군요. 변호사 불러서 유언 공증 받을 거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러지 않으면 신우가 또 망나니 같은 짓 할 거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은 수중에 현금이 1,000만 원 정도 있으셨고 소일거리 하시던 10평짜리 밭이 어머님 명의로 하나 있으셨습니다. 거기는 개발도 되지 않는 곳이고 버려진 야산 옆 자투리라 평당 20만 원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 밭과 어머님의 현금 1,000만 원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할 거라고 하시더군요. 신우는 당연히 1,000만 원 고르겠죠. 어머님은 그렇게 신우에게 1,000만 원 주고 아예 저희 쪽에 절대 연락 못하도록 법적으로 손을 써놓을 생각이셨나 보더라고요. 역시나 신우에게 물어봤더니 그깟 10평짜리 땅 받아서 뭐 하겠냐고 200만 원도 안 되는 거 받아봤자 귀찮기만 하다면서 1,000만 원 갚겠다고 신나서 대답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신우 불러다가
변호사까지 모두 있는 앞에서 깔끔하게 공중 처리했습니다. 신우이가 1,000만 원 갖는 조건으로 장례식장에도 오지 말고 다시는 저희 쪽에 연락하지 않는다. 연락하면 1,000만 원 뱉어야 한다는 조항을 법적으로 잘 꾸며내서 서류를 작성했어요. 시어머님은 신우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난 이제 널 내 자식으로 생각 안 하기로 했다. 신우는 그 말에 별 타격도 없었는지 서류만 챙기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 처리하신 어머님은 기력이 다하셨는지 그날부로 급속도로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시어머님 손을 잡고 울고 있는데 어머님이 저더러 이리 오라고 하시더니 귓속말을 하시더군요. 내가 죽고 나면 그 밭을 잘 살펴보거라. 어머님은 그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시고 1달 조금 넘게 고생하시다가 눈이 펑펑 오던 어느 날 주무시듯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너무나 힘든 상을 치렀고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받아 겨우 마음을 추스렸어요. 신우에게는 어머님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도 안 왔죠. 어머님이 정말 원하셨던 걸까요? 아마도 정신 차리고 진심으로 반성해서 사람이 된 후에 장례식장에 찾아와 엄마의 부재를 느끼며 울길 바라셨겠죠. 어머님의 바람은 절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어머님 상을 치르고 저희끼리 마음을 달래다가 문득 어머님 말씀이 생각나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일요일 이른 아침 남편과 그 밭으로 찾아갔어요. 어머님이 밭을 안 하신 지 2년이 넘은 터라 온갖 잡풀들이 다 자라 있더군요. 거긴 사람들 왕래도 없는 곳이라 그야말로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런 곳에서 무슨 텃밭을 하셨대? 그래도 여기가 조용하고 밑에 하천도 있으니 좋으셨던 모양이야. 마을버스 타는 재미도 있고. 여기를 살펴보라고? 무슨 말씀이실까? 남편은 곰곰 생각해보다가 차에서 삽을 하나 가져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쯤 파냈을 때 밑에 두꺼운 농업용 비닐이 하나 있더군요. 버려진 비닐인가 했는데 그렇게 오래돼 보이지도 않았어요. 남편이랑 영차 꺼내니 사과 박스만한 크기의 뭔가가 비닐에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랑 열어보니 어머님이 남기신 유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작업복, 옷가지로 덮여 있었고 그 안을 열어보니 어머님의 쪽지 1장 그리고 보자기에 쌓여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쪽지부터 읽어보니 어머님의 필체로 우리 아들 내 거라고 실명과 함께 써져 있었고 보자기를 열어보니 어머님 폐물과 골드바가 끝도 없이 나오더군요. 얼추 세어보니 50개가 넘더군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돌아가신 아버님의 재산이 집이랑 금덩이 여러 개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금의 행방에 대해 어머님도 절대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키우며 필요한 데 쓰셨겠지 하고 잊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그 이후로도 꾸준히 금테크를 하며 불려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만의 공간에 그렇게 숨겨두신 모양이더군요. 혹시라도 신우가 또 찾아와 집을 뒤져갈까 두려우셨는지 어머님만의 판단 하에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 생각하셨나 봅니다. 어머님은 생전에도 신우가 집 뒤져 집문서고 통장이고 몽땅 훔쳐간 트라우마가 있으셔서 집에 귀중품 두기 꺼려 하셨거든요. 어머님의 폐물과 골드바는 거의 9천만 원에 이르더군요. 남편과 상의하여 어머님 폐물은 고이 간직하고 골드바와 땅을 현재 시가로 바로 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들 통장에 반씩 넣기로 정했죠. 그렇게 1년이 지난 후 연락하지 않기로 한 신우가 갑자기 집에 찾아오더군요. 너무 황당하고 열받아서 남편과 제가 쏘아 붙였습니다. 찾아오면 1,000만 원 다시 뱉기로 했는데 돈 갖고 온 거냐고 소리 지르니 엄마 돌아가신 거 이제 알았다고 유품이라도 가지러 왔다며 거짓 눈물을 짜내더군요. 아무것도 주기 싫다고 남편이 윽박지르니 신우가 남편 보고 엄마가 얼마나 남기고 갔어? 1,000만 원보다 더 많아? 그러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신우 열받으라고 사실대로 다 말하더군요. 그래, 그 땅 파보니 금덩이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 그 땅 같이 그랬어? 누나가 선택한 거야. 뭐? 땅에 금이 있었다고? 얼마나 있었는데? 하며 신우가 울부짖더니 이내 무릎까지 꿇더군요. 신우가 술자리에서 폭행죄로 연루되었나 보더라고요. 다행히 징역은 피했지만 집행유예 기간이라면서 엄마로부터 받은 1,000만 원도 다 쓰고 지금 제대로 된 집 하나 없다며 50만 원이라도 달라며 울더군요. 남편이 속 터져 하며 그러니까 엄마 말대로 제대로 좀 살지 그랬냐며 소리 지르니 더 엉엉 우는 신우였습니다. 어차피 돌아가신 어머님 모시고 산 건 저희였기에 신우에게 더 이상 유산 상속의 권한은 없거든요. 일목요연하게 남편이 설명해 주니 그야말로 석고대죄하며 지난날이 후회된다고 울더군요. 엄마한테 못한 게 너무 후회된다며 엉엉 울기 시작하는데 남편은 신우에게 꺼지라고 소리치며 지금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어요. 집행유예 기간이라 더 몸살려야 하니 신우는 기겁하며 떠나더군요. 모르겠어요. 그제야 불효한 게 후회되었을까요? 남편은 한 번 더 오면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했고 신우가 그 이후로는 어디서 뭘 하는지 모릅니다. 남편도 아예 정을 떼버린 듯 했고요. 아무튼 그 땅 일로 오늘 부동산에 다녀온 겁니다. 어차피 내놓아도 팔리지도 않을 땅이라 그 근처 사는 홀로 되신 노인분께 경작권을 넘기고 왔어요. 그분은 형편도 안 좋으시고 자식들도 다 찾아오지 않는 외로우신 분이셨는데 텃밭 가꾸는 재미로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텃밭 하나마저 시에서 경고가 들어와 모두 뽑게 되었고 그 사정을 알게 되신 동네 부동산과 어찌어찌 연이 다 저희 남편이 그 할머니께 경작해도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할머니는 너무 좋아하셨고 주민센터에서 받은 초코파이 2개를 저희에게 주시더군요. 안 받으려다가 그 마음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이 정리가 되었네요. 신우이로부터 더 이상 연락 오지 않아 속이 후련하고요. 이 이야기를 주변에 하면 다들 경악합니다. 신우가 어쩜 그러냐고. 네, 그런 사람도 있더군요. 자식이라고 다 같은 자식 아니네요. 마음고생하신 시부모님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신우가 정신 차릴까요? 아니겠죠. 아무튼 저희는 곧 이사갈 계획이고요. 남편은 신우가 저희 정보를 열람하지 못하게 처리할 거라고 하더군요. 이젠 다 큰 아들들한테 혹여 티끌 만큼이라도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길까 봐요. 정말 별사람 다 있지만 제일 가까운 데서 이런 막장 인간을 보니 황당합니다. 지 팔자 지가 꼰다는 말도 생각나고요.